미군들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AI하고 로봇, 드론이 이제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사람이 좀 줄어드는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감축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주한미군도 감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이런 이유로 주한미군이 나간다. 저런 이유로 주한미군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 양쪽 진영의 입장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호들갑을 떨어서 누구에게는 겁을 주고 누구에게는 화를 나게 하는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공개될 이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인도 태평양보다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기조 변화가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너무 앞서간 해석이라고 보고요. 미국 본토가 우선이다라기보다는 미국 본토가 당연히 자국이 그 방어가 우선인 게 사실이죠. 지키는 게. 네. 근데 그게 당연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걸 넣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 북미 아메리카가 중요하고 중국은 또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걸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봤을 때는 가장 큰 안보적인 도전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표현이 어떻게 그 새로운 정책서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중 간의 그러한 서로의 경쟁은 계속적으로 최앞에 있을 거예요. 또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이제 국방부를 뭐 전쟁부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을 빌미로 해서 또 이제 네.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까지는 전쟁부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인가 국방성이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국방성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후에 미국이 어디 가서 전쟁해가지고 이긴 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걸프전 9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쟁부라고 이름을 바꾸고 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 세계에 있는 미군 지휘관 및 주임원사를 불러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미군은 다른 생각 안 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한다. 이거를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부라고 이름도 바꾸고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미군이 뭐라 그럴까요? 이상주의에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현실이 아니라.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없애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환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군, 강한 미군, 준비된 미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약간 뚱뚱한 군인들은 다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논란이 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뚱뚱한 미군이 네. 다 내쫓겠다. 왜 논란이 됩니까? 군인은 당연히 그 체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뚱뚱한 미군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다행히 저도 좀 배가 나와서 제대를 했기 때문에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예인데 미군이 그동안 비록 몸이 좀 비대하지만 뭐 다른 능력이 있다면 그냥 봐준 거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 그럼 요걸 봐주면 다음 것도 봐줘야 되고 그 다음 것도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좀 봐주기가 많았어요. 그런 걸 다 일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강한 미군을 필요로 하는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 억제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뭐
전쟁부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 이란을 폭격한 일, 그다음에 지금도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무력을 쓰겠다.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전쟁의 위협을 막겠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난 뭐 몇십 년 사이에 혼란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고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밀려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난민 문제가 이게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베네수엘라는 뭐 그 외의 나라도 있습니다만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극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미국이 그냥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뭐 한 30년 동안 미국이 계속 그 리버럴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했던 정책 기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저항도 있고 익숙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여태까지 그런 뭐라 그럴까 까불던 나라라고 그럴까요? 이런 나라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친중 성향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멕시코, 콜롬비아 뭐 그 밑에 그 파나마니, 혼두라스니 뭐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마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양국은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후보 시절에 그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번 정부 내에서 정말 이 전자권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 정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해서 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뭐 대찬성입니다. 근데 한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한테 맡긴 거는 거두절미하고 우리 국익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 거지 달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이걸 굳이 자기네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려달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조건 자체가 좀 애매해요. 북한의 뭐 비핵화가 뭐 됐다는 등 뭐 동북아가 뭐 안정이 됐다는 그 동북아가 안정이 어떻게 그걸 보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조건들 말고 실질적인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세부 조건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정성적이에요. 정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정량적인 거하고 대비되게 병력이 50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병력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만이면 족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 그냥 10만도 된다고 하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 이런 게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탄약 종류가 150개지 200가지도 넘어요. 그러면 그 탄약별로 우리가 최소한 한 달치, 3개월치, 6개월치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하루에 몇 발을 썼느냐 이걸 보고 그거를 재고를 이제 쌓아놔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소모하는 플랜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해놓으면 이거는 분명히 발수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우리 국익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그냥 맡겨놓은 거에 불과한데 그거를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거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돼요. 거꾸로 우리가
우리나라 포스타가 전작권을 행사하더라도 미군이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군인이 저런 얘기한다 그러는데 세부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국익의 문제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과연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는가를 좀 알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작권을 미국에 맡긴 게 이제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동안은 맡겨왔던 거고 그럼요. 반대로 이거를 당장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져오게 되면 누가 뭐라든 간에 한미 연합 체계는 약화돼요. 지금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온다. 그렇지만 그 대신 연합 체계는 약화된다. 이거는 하나의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신 상태의 문제거든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그렇지만 하여튼 연합체계는 약화된다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별도로 따져야지 전시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갖고 연합체계도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만약에 뭐 전작권도 가져오고 연합체계 약화되고 해서 주한미군이 만약에 한국에서 좀 철수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미군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얻을 게 많다, 얻는 게 많고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사실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나가라 그러면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나갔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가라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무슨 뭐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미군이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미국이 자기네 국익 때문에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한국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틀릴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암만 해도 좋은 환경에서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잠재적으로. 네.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죠. 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외교.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옆에 있어줬으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그래도 좀 신중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없다 그러면 찝쩍거리는 나라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문제.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동맹이라고 그래서 미국 유학 가는 게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런 등등 전반적인 악영향을 받을 거고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 요즘은 미국이 옛날 미국 같이 이렇게 너그럽지가 않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얄밉게 도대체 친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도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라고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미국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야 너희는 어떻게 니들 그 적하고 친구하고 똑같이 대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하여튼 고개를 좀 숙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우리한테 저는 이제 국방 전문이니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80년 동안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각자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에 미국한테 과도하게 좀 의지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비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과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희생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군사 전력이 현대적으로 대전환을 앞두고 있죠. 이제 기술혁명, 특히 인공지능과 드론 시대에 맞는 군사력으로 재편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환을 이끄는 중심 인물이 에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비밀 자료로 돼 있는 미 국방군사 전략서가 발간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네. 그냥 회람 중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여기선 현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리지 콜비가 트럼프 선거운동 기간에 몇 차례 한국에 와서 한 의미 있는 발언은 이제 미군은 중국 견제에만 집중해야지 무슨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그건 한국 혼자 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이니 한국도 이제는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발언을 했는데 그때는 에브리지 콜비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세 차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국방전략서를 주도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던 기간에 그 얘기대로라면은 그 핵 확산 방지 정책을 수정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최대치로는 핵 보유고 아니더라도 핵 잠재 국가가 된다는 것 정도는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한 거거든요. 이게 국내 핵무장론자들을 자극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자꾸 뭔가 요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또다시 이제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그 핵 잠재력을 갖는다는 게 우리가 일본 같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핵연료의 주기를 다 갖추는 겁니다. 자, 우선은 핵발전소에 연료 공급을 하려면 전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금지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걸 갖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전홍축 우라늄 시설을 갖추겠다. 이 단계가 핵연료 단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핵연료를 사용하고 난 폐기물을 재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플루토늄이 얻어지는데 이게 인공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걸 다 한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이 플루토늄 세계 최고 보유국입니다. 맘만 먹으면 수백 개, 수천 개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잠재 국가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기술과 핵 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미국과 국제기구의 상시적 사찰에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지만 써먹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아주 촘촘한 감시 체제입니다. 뭐 NPT 체제, IAEA 네, 사찰 네.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 잠재력을 갖게 되면 이런 핵연료 재처리 이런 전과정 파일럿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또 연구 기능까지 이런 걸 다 갖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국제 사찰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핵의 잠재 능력만 갖겠다는 게 일단 우리나라 핵무장론자들의 1차적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바로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고 또 핵을 가지려면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국내 어디서 핵실험을 합니까? 이거 했다가 나라가 국론이 완전히 짜겨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 어려움이 있으니 잠재 능력만 이것만 해도 조금 뭐 핵 억지에 또 일부를 갖는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핵무기 보유는 점점 더 통제가 심해져 어려워진다는 거고 우리 경우에는 이제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시설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또 쌓아놓을 데가 지금 없다. 이제 네.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에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갖고 있으니 이걸 개정해서 일단은 평화적 핵이용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걸 미국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풀어주는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도 큰 정치적 부담이 이렇게 되면 대만 같은 데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도 하겠다 이래 놨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당장의 핵 확산은 아니지만은 잠재적인 어떤 그 핵의 어떤 확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 중국이 이걸 또 강하게 견제하고 났을 거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밸런싱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아마 미국은 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그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어떤 주권을 확립하는 1차적으로 여기에다 목표를 두고 미국하고 한번 협상을 해볼 만하죠. 아니 주한미군이 안 지켜준다는데 그러니까 요즘 뭐 철수한다는 이런 것도 안 지켜준다는데 이렇게 통제만 하냐. 그러면서 핵 옵션뿐만이 아니라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행사하는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땐 됐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조만간 방위비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이 주한미군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어디에서 나오면은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은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미국 내부에서나 보면 약간 빌드업 차원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주한미군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육군 병력 위주로 돼 있는데 이게 감축 대상 1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미 육군의 변형 문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변혁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 이런 문서들이 회람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미 육군의 그 변혁 방향은 다량의 병력을 여러 어떤 그 거점 기지에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방식은 이제 청산하겠다는 거고 그것보다는 이제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MDO 다영역 작전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군사력을 재편하겠다. 그 다영역 작전이라는 거는 이제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수중, 사이버, 전자전까지 네. 여기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뭐 지상군 따로, 해군 따로, 공군 따로 했던 작전이 이제는 네트워크로 통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저기 모든 어떤 그 전쟁의 범위가 이런 어떤 군사 자산들과 체계 간의 어떤 단일한 목표를 위해서 한꺼번에 동원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왜 꼭 육군은 지상에서만 싸워야 되고 왜 꼭 해군은 바다에서만 싸워야 되냐 이게. 예를 들면은 F-35 스텔스 전투기가 있으면 이게 떠다니는 컴퓨터거든요.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F-35 전투기가 정보를 받은 걸 육군, 해군, 공군 부대에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전략적 목표를 한꺼번에 지해공 전력이 동원될 수 있는 체제.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킬체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네. 그 단어는 거의 뭐 이제 없어진 구닥다리 개념. 그게 아니라 킬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거미줄 안에 걸며들면은 못 빠져나가게 지해공 우주까지 촘촘하게 이 웹 개념으로 작전 개념을 짜서 완전히 이 안에서 그냥 가둬버리고 섬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는 놈 따로 있고 쏘는 놈 따로 있고 확인하는 놈 따로 있고 이게 선형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웹 개념으로 동시 개념으로 바꾸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육군은 다영역 작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한미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병력을 뭐 10,000명 이상 빼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대규모 드론 창고. 그러니까 요즘 뭐 그레이 이글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이 테스트 중인 드론이 나왔는데 중고도 장기 체류 드론 같은 게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한 대의 드론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있어. 상대방 드론을 헬파이어 미사일로 격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합성계구 레이더라 그래가지고 4만 피트 상공에서 구름이 끼어 있어도 아래에 전파를 발사하면은 그 3차원 지형에 묘하게 반사돼 나오는 속도 깐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컴퓨터로 분석하면은 3차원 지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물도 식별할 수 있고 장비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초고성능 레이더가 탑재가 되고 그다음에 A사 전자 레이더도 탑재가 되고 연료통이 또 2개나 달려 있어가지고 2만 피트에서 4만 피트 상공을 수십 시간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자갈길이라든가 해변에도 이착륙이 자유롭고 이런 전력들 이런 드론을 한 대가 아니라 수십 수백 대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군 병력이 있어가지고 뭐 보병, 포병, 기갑, 항공 이런 식으로 있는 전통적 병과를 싹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이런 드론이 사전 비축이 돼 있다든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보 처리 센터. 이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군사 데이터 센터, 서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 주한미군 기지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지. 최첨단으로 바뀐다. 이제 보면 되겠네요. 이게 현대화예요. 이 방향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영역 작전에 그 창끝에 해당되는 아까 그런 드론이라든가 소형 수중 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소형 스텔스 함정도 있는 거고, 먼지처럼 뿌려버리고, 근데 네트워크로 다 엮이는 거죠. 그 다음에 드론도 군지 비행이라고 수백 대가 한꺼번에 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엣지 전략이라 그래. 일단 창끝 전략이라고 다 엣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안에 전진 배치를 쭉 기지를 해놓고 뿌려주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한미군 현대화라는 것도 기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병력 숫자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앞으로 한반도에 그렇게 새로 테스트되고 검증된 드론이라든가 F-35 전투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F-35는 이제 전투기로만 생각하는데 정복입니다, 이게. 위성 정보를 지상 미사일 부대에 뿌려주는 것도 F-35가요. 떠다니는 슈퍼컴퓨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다영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미래 기지 체계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투자가 필요하고 여러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있는 것은 불변이지만 그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와 비슷한 미군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제4세대를 넘어 제5세대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첨단 군대를 지향하고 유사시의 병력은 그때 가서 오면 되는 거지 미리 주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냉전형 기지를 해체하고 다시 리빌딩한다. 그런데 요거는 주한미군만 변혁이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미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미일 상국 군사 훈련이 열렸는데 그게 프리덤 엣지입니다. 그게 다영역 작전 훈련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해상 훈련 위주, 지상 훈련 위주 이랬다면은 이제는 통합된 이 전체적인 역량을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그 훈련으로 이미 내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의 현대화도 거의 임박한 현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막 주한미군 간축 얘기 나오니까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간 그런 의문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되고 여기에 어떤 그 우리나라가 뭐 보수 진보는 아니어서 정치적인 논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낡은 프레임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정부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주한미군의 현대화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뭐 얼마를 올린다, 뭐 숫자를 줄인다. 자꾸 이런 논의에 연연하지 말고 그 현대화라는 게 의미하는 그 자체가 뭐냐. 좀 이런 쪽으로 시야를 돌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뭐 전향적인 발언도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현대화되는 미군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동맹국과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한미군 현대화는 불가역적이다. 이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이 뭐냐 이런 문제들은 좀 공론화를 해가지고 심층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현재 이재명 정부는 그걸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도 너희가 돈 다 낼 거면 너희가 해라. 근데 이재명 정부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건 뭐 계속 군비 증강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주국방 뭐 이런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그걸 전 지지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주국방을 해요 우리가. 저는 무슨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현무 5 미사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벙커 버스터에서 뭐 평양에 뭐를 뭐 지하 몇 미터까지 하고 뭐 한다 그런 이야기들 하면 저는 그 진짜 국뽕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 물론 그거 하나 딱 떨어뜨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무슨 그게 현무 5가요. 그 탄두 무게가 8톤이래요. 그래서 뭐 지하 뭐 몇십 미터까지 뚫고 들어간대요. 그 말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핵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은 탄두 무게로 따지면 1만 톤에서 2만 톤 정도 되는데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파괴력이. 현무는 8톤이에요. 이건 1만 톤, 2만 톤이니까 폭발력이라고 하는 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건 비대칭 전력인 거예요. 재래식 무기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따지면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는 뭐 자주포도 그렇고 이제는 뭐 전투기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 전술 핵무기 하나 떨어뜨리면 그냥 초토화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자주국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핵무장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원자력 발전소도 많고 그러니까 들리는 말로는 뭐 몇 달이면 할 수 있다는 말들이 있지만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NPT 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NPT 그 조약 가입국 아닙니까? 그렇죠.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탈퇴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보나 마나예요. 그거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서 핵실험했을 때 했던 거. 또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한 거 그런 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당한 거와 한국이 당하는 거는요. 그 충격파가 이건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네들은 이란이든 뭐 북한이든 어차피 왕따 국가들이었잖아요. 그 나라들은. 어차피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뭘 당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당하긴 당하지만 별로 타격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거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 제재 스위프트 체제. 그러니까 국제 송금망을 움직이는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체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국이 탈락돼 버린다 그러면요. 송금 거래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국제 송금은. 그러면 수출입 거래도 못하게 되죠. 돈이 왔다 갔다 못하니까 수출입도 못할 거 아닙니까? 수출입 못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석유는 들여올 수 있을까요? 뭐 모든 게 다 중단입니다.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서플라이 체인에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은요. 핵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일본 뭐 대만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NPT 탈퇴하겠다. 그리고 야 다 같이 핵무장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기본적으로. 무슨 자주국방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못한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 정말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굴욕적이게 돼 있어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는 건 일단 거기서부터 굴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냥 굴욕적으로 생존을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그걸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주어진 조건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전작권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미군 철수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는 거지. 갑자기 우리나라가 뭐 자주국방을 하겠다? 저는 그거는 너무 판타지다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국방론을 거론하면서 자주 국방 불가능은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화제인데 조만간 이제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한국 그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저는 정치적인 걸 거라고 봐요. 아. 그 지지자들 네네. 솔직히 굴욕적이잖아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하면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방위산업으로 하면 뭐 그야말로 이제 메이저 포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병기고처럼 굉장히 이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아직도 미국한테 뭐 미국의 핵 우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미군에 의존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는 굴욕적이에요. 그럼 맞죠? 그럼 거기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건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굴욕적인 상황으로 들어왔다 이걸.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원초적인 굴욕적 상황은 둔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만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거든가 아니면 북한하고 중국한테 가서 엎드리는 방향으로 가든가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중국한테 엎드리면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죠. 또 러시아한테 가서 엎드리면 러시아도 뭐 핵무기가 많으니까 네. 북한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못하겠죠. 그것보다는 미국한테 엎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체제 자체가 뭐 다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국으로부터만 벗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핵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워낙 변화무쌍하고 네. 네,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정말 3,500억 달러 투자 이거 무산되고 그 다음에 이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막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진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네. 솔직히 굉장히 겁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철수를 할 건가? 그러니까 지상군이 어느 정도 철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겁주려고. 네. 하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황금 같은 기지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자기들 최대 적이 중국인데 네. 중국 바로 코앞에 자기들 기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딜까? 그거는 한반도에 있는 미군 기지예요. 그 제일 무서울 수밖에 없죠. 네. 그걸 미국이 포기한다?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돈 좀 뜯어내려고 겁은 줄 수 있다. 그래서 지상군을 뭐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현대전에서 특히 요즘에 그 초음속 미사일 같은 거 드론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지상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공모함조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도 그냥 그 미사일 몇 발이면 두 동강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 근처에 못 온대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그 중국의 미사일 기지에서부터 그 사정권 바깥에다가 항공모함을 정박시켜 놓고 거기서 비행기를 띄워야 된대요. 거기서 미사일을 쏘든가. 네네. 왜냐하면 미사일 파괴력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군 숫자가 그다지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미사일이라든가 뭐 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주한 미군 기지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돈을 뜯어내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럴 거라고.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미군이 안 지켜주면은 네. 이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예. 사실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군이 완전히 나가고 트럼프가 그야말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 같은 거 다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나간다면요. 정말 우리는 저 중국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네. 안 그러면 북한에 점령을 당할 텐데 그걸 원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그걸 원치는 않을걸요. 우리나라. 그렇죠. 어떤 네. 누구도. 아무리 주사파라고 하더라도 그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의 생활을 원하지 그렇죠. 북한 아이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예. 거의 뭐 한 7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 네, 네. 예.